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교재 174페이지예요. 이제 174페이지는 이제 13번 챕터 조세 정책이다 소용된 이 부분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3번 챕터에 해당하는 별표 4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개 두시고 먼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용어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조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동산을 어떻습니까? 취득하겠지요. 취득. 그리고 부동산을 어때? 보유하는 단계겠지요. 다음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겠죠. 이때 여러 가지 어때? 세금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뭐 대표로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라든지 뭐 상속세 해당이 되겠죠.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뭐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세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처음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조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처음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있다. 네. 먼저 이제 정부나 지자체 어때 경영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겠죠. 또한 소득 재분배다, 뭐 집가 안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세 부과는 큰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 등이 경영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다. 항상 우리가 기능 나오면 뭘 떠올리지 않습니까? 역할. 그래서 부동산 조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설명 들어오시고 뭐 제목 중시로 이해되시는데 먼저 부동산 조세 이 자체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서민 주택에 대해서 조세랑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좀 더 쉬워지겠지요. 그죠? 이래서 부동산 자원을 배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조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합시다. 상속세라든지 재산세 이들을 차등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속세, 제한세 이들을 차등 과세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사회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좁혀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투기를 억제하고 집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로 양도소득세 일통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집가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다. 스케줄에도 조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주택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건 우리도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벌써 이제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율 높이겠다는 이야기지요. 반면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호화주택에 공급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소형주택의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이거 조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거 안정에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1세대 1택을 비과세 주겠다. 1택에서 주거 안정의 기능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도 조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소득 재분배 기능, 집가 안정의 기능,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 주거 안정의 기능 등등이 있다. 여기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양보를 1번.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동그라미 2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동그라미 3번 집가 안정의 기능이 있다. 동그라미 4번 주택 문제 해결의 기능이 있다. 우리 설명 다 드렸죠? 이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보를 2번 내용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했을까요?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입니까? 임대인에게 자 제한세를 부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부과한 세금 100 이 자체를 임대인이 직접 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임대인은 부과한 세금 100 전액을 어떻습니까? 임차인에게 떠 넘기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임차인에게 떠 넘기고자 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세의 전가다. 자, 그럼 조세의 전가에 이론에서 소에서 어떤지 임대인은 사실 부관세금 100 전액을 임차인에게 떠 넘기고자 했어요. 떠넘겨야 했는데 현실로 전액이 떠넘겨진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이 60을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관세금 100 전액을 임차인에게 떠넘겼는데 다 떠넘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60만 떠넘긴 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40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부담의 몫이 결정이 돼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에게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돌아올 귀자 써서 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조세의 전가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다음 조세의 귀착이라는 것은 조세의 전관에서 서로 부담에 대한 몫이 결정되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에게 전가된 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임차인에게 귀착된 분은 많고 임대인에게 귀착된 분은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조세의 전가 귀착 이용을 정리하시고 다음은 이처럼 그럼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이 여부는 뭐에서 결정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이제 그림 하나 그렸는데 따라 그리지 마세요. 어차피 틀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만 하시기 바라겠어요. 이 그림은 오늘만 그려드리고 끝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 안 그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자, 임대주택의 수요소는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수는 이처럼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하지만 수요성과 공수성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균형 임료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 이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제한세를 부과한다. 사실 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얼마를 부과하냐? 우리 편의상 이 크기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가정합시다. 이 크기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임대주택에서는 부과한 세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자 하겠지요. 어떻게? 임대료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보증금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세금 부과 전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이 크기만큼 공급하면서 이만큼의 임대를 받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금이 부과되면 부과한 세금 전액 이부까지 포함해서 임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 이 크기에다가 이 크기만큼을 올려서 이 크기에 임대를 받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받고자 한다. 똑같은 양 공급하면서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세금부과 전에는 이 크기만큼 공급을 하면서 이 크기의 임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부과되니까 부가세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 부가세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임대를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크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 이만큼 공급을 하면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 크기에 임대를 받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 보시면 자 이와 같은 공수는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수 나타낼 수 있다. 결국은 부가세금 전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공수를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시켰죠. 그럼 공수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이야기는 공급을 증가시켰어요? 감소시켰어요? 감소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죠? 새로운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자, 보세요. 수요성과 새로운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자, 따라서 새로운 균형하에서 균형
임료는 얼마입니까? P1이 되겠지요. 그리고 잘 보세요. 세금부과 전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P 스타. 세금 부과니까 임료가 얼마 됐어요? P1. 결국 세금부가 이로 인해서 P스타에서 P1만큼 이만큼 임대료가 어때?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세금부가 이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때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부과세금 크기는 어때? 이 크기가 되겠죠. 이 크기가 부과된 세금의 크기다. 이는 어때? 같겠죠? 그렇죠? 그럼 자, 이 크기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준점을 지나면 바로 이 크기가 되겠죠. 이 크기가 부과된 세금의 크기다라는 이야기. 이걸 Y축으로 연결시켜 보신다면, 어떻게 결국은 이 크기가 뭐가 됩니까? 부과된 세금의 크기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참 부과세금 전액을 임대인은 임차에 떠넘기기 위해서 공급서 때 좌측으로 이동시켰어요. 이동시키고가 결국 임대료가 이만큼 상승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임대료가 이만큼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크기만큼은 임대인은 어때? 임차에 떠넘겼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 크기가 있네요. 이 크기. 자, 이 크기는 자, 임대인이 임차에게 떠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못 넘겼죠. 사실은 이 크기도 어때? 이 크기도 다 떠넘기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넘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뭐다? 그럼 자, A점 이제 임차인에게 떠넘긴 이 부분만큼은 부가세금 중에 이만큼은 누가 부담합니까? 바로 임차인이 부담하겠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자,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떠넘기 못한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럼 그림 보니까 부담 크기가 어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이 상황을 보니까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겁니까? 임대인이다 할 수 있겠죠. 부과된 세금 중에서 임대인이 어때? 임차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적게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그림 통해서 보니까 이 사례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된 부분이 어떻습니까? 적다란 이야기지요. 적다. 결국 이 임차인에게 조세 귀짝분은 적고 임대인에게 조세 귀짝분이 많다란 이야기예요. 이처럼 조세의 전감의 귀착이면 결국 뭐에 결정될 것인가? 뭐에 결정될까요? 자, 그림 잘 보세요. 당초 수요성과 공급선을 보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선, 공급선 보니까 기울기 어때? 확연한 차이가 있지요. 그죠? 수요선의 당초 수요선 이 모습이잖아요. 당초 이 수요선의 기울기와 공선 여기에 기울기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수요선 공선 중에 어디가 더 기울여서 완만합니까? 수요선. 그렇죠? 기울여서 완만할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공급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다. 이는 뭐에 결정됩니까? 결국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누구에게 세금 부과세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뭘 비교합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수요 공급 둘을 비교해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탄력 비슷하니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요 공급 비교한다 했죠? 수요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자 보세요.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많이 부담합니까? 적게 부담합니까? 적게 부담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을 하게 되겠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사실 탄력성이 어때? 크다는 건 탄력적이죠? 탄력성이 적다는 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비탄력일수록 비탄력일수록 어때?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력일수록 많이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 그림을 그려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론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제가 따라서 그리지 말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외워버리신 게 마음 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외울 것인가? 딱 우리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 4글자로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저 비탄력적일수록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고 이렇게 해서 딱 4글자로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단저 비고 그래서 조세희 전가 및 귀착 여부는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단접이고 4글자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수용중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그리고 비탈수록 어때?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접비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어느 일방이 수요 공급 중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잡으세요.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한다 그랬죠? 완전 탄력적이면 부담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더 부담합니까? 상대방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비탈수록 어때? 많이 부담한다는 거지요. 많이 부담한다. 만약에 완전 비탈이면 어때?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수용중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군가 어때? 누군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느 일방이 이제 완비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서로 어때? 나누어 부담하겠지요. 나누어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수용구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어때? 적게 비탈수록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 단접이고 딱 4글자로 조세희 전감의 귀착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탄력적일수록 적게 비탈수록 많이 부담한다. 그럼 완전 탄력이면 전혀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겠고 완전 비탈이면 어때?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네, 교재 보시면 174페이지예요. 네, 174페이지 양고래 2번 재산세 귀착이다. 소리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끝부분 보시면 재산세의 전가 및 귀착의 문제는 수용구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달려있다라는 거지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175페이지입니다. 네, 175회 상담 보시면 자, 비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 보시면 수요와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 또는 완전 탄력적이 아닌 한 이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일방이 완비탄이 어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요? 서로 나누어 부담하겠지요. 네, 자, 서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부담만 귀착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도 차이 있으나 결국 수요공자 쌍방에게 귀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잘 이해하는데 박스 첫 번째 칸이에요. 네,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칸은 이제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야기잖아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온다. 예, 자, 어때? 이제 수요는 탄력적이다. 그리고 어때? 공급은 비탄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런 가정에서 조세희 전가 귀착입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어느 일방이 완비탄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누는데 탄력적에서 단저 어때? 적게 부담을 하게 되겠고 비탈수 비고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만약에
임대주택시장이면 수요자는 누굽니까? 임차인이 되겠지요. 공급자는 누굽니까? 임대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적게 부담하고 임대인은 어때? 많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 분이 어때? 적다란 이야기지요. 또한 임차인에게 귀착된 분이 적고 임대인에게 귀착된 분이 어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줄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요자 부담은 줄어들고 공급자 부담은 어때? 늘어난다. 그 이야기지요. 다음 그 아래 가 보세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상대적으로 어때? 공급이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탄력질수록 어떻습니까? 적게 부담을 하는 거고 비탈수록 어때? 비고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임대시장은 수요는 누굽니까? 임차인이 되겠지요. 임차인, 공급자는 어때? 임대인이다.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가된 분이 어때? 많다는 거지요. 결국 임차인이 귀착분이 많아지고 임대인에게 귀착분은 어때?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까보세요. 공급이 탄력적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는 어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보세요. 보시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젠 어느 일방이 어때? 완전 탄력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탄력수록 적게 부담하는데 완전 탄력적이니까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상대방이 공급자가 어때? 전액 부담한다. 임대주택시하면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겠지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처럼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이면 어때?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랬죠? 본인 수요자 임차인이 되겠죠?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 아래 칸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럼 어때? 완전 탄력적이면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때? 전액 부담하죠? 공급의 상대방인 수요자가 어때? 전액 부담한다. 그 얘기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본인이 전액 부담이지요. 이제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점 나와 있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다. 나와 있죠? 이건 뭡니까?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탄력적,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비탄력성 비고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예 그 박스 위쪽에 제목이 나와 있죠? 가격 탄력성과 제한세 귀착이다. 제목 나와 있잖아요. 이 옆에다가 딱 네 글자 적어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탄저, 비고 이렇게 해서 딱 네 글자 넣고 조세의 전남이 귀착이다. 이는 탄저비고 네 글자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5, 6월 되시면 우리도 이제 탄력성 응용된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우게 되는데 그때 탄저비고 이 자체가 얼마나 많이 활용된 건지 그때 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탄저비고 딱 외워놓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하단 내려옵니다. 하단 내려오시면 양도소득세와 동결효과다 소개되어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그럼 어때? 자, 세금 부담이 많아지겠죠? 그럼 내가 주택시장에서는 내가 지금 내 집을 팔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양도세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래를 어때? 뒤로 미루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요. 이걸 해서 우리가 동결된다. 이래 동결. 양도세 증가 인해서 시장에서 어때?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좀 동결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 지난 시험 증가한다 얘기 나왔거든요. 잘못된 거죠? 동결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잡으세요. 주택시장에서 양도세를 중과할수록 내가 지금 안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팔겠다. 거래들이 미루니까 주택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겠죠? 이래서 주택의 가격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하게 된다. 왜? 살려서인데 팔린 사람 없으니까 가격 상승하겠죠? 다음 토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토지시장은 우리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집가 상승은 기대가 퍼진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집가 상승은 기대가 퍼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팔겠어요? 오른 다음에 팔겠어요? 오른 다음에 팔겠죠? 이 상황에
이 상황에 양도소득세까지 중과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안 팔겠죠? 더 안 팔겠죠? 이래서 동결효과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결효과 이래서 어때?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결효과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동결효과다. 이건 뭐라 합니까? 거래를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이 어때?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동결 효과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감소. 왜? 거래를 뒤로 미루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에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어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 5번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자, 여러분이 이제 이래 생각하세요. 헨리 조제는 미국의 정치 사상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했다.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이 내용이 되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토지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부과한다. 그럼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는데 누구에게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을까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했겠지요. 그렇죠?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는데 이건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부과된 세금 이 자체 때 토지 이용자에게 또 넘기고자겠지요. 또 넘기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결국은 부과한 세금을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이니까 전액 부담하겠죠? 전액 부담. 자, 완전 비탄이니까 전액 부담. 누가 전액 부담합니까?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지요. 자, 우리가 탄접이고 생각 잘했지요.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부담하는데 완전 비탄이면 어때?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은 토지 물리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이때 부과한 세금은 어떻습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공급자는 자,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 이용자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겠지요. 그럼 결국은 누구에게 세금 부과했어요?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 세금 부과했는데 부과된 대로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용자에게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전가되면 하나 없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헨리 조지는 정치상으로서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불로소득이다. 지대는 불로소득인데 여기서 세금을 부과해도 어때? 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고 이용자에게 즉 수요자에게 전가되면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이 된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인 지대에 어때? 100% 과세하자는 이야기예요. 100%. 그럼 다른 세금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세금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세금 딱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자는 이야기예요. 무슨 세금? 토지세. 이게 딱 하나만 운영하자. 그럼 정부 재정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바로 헨리 조제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념만 잘 이해하는데 단일세 이게 뭡니까? 세금 하나만 가지고 정부 재정 운영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떤 세금? 토지세. 나머지 세금 다 없애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찬성이에요. 대찬성인데 아주 쉽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쉽게 우리 생각나면 자 보세요. 이제 이 토지가 있다는 이 토지인데 이 토지로부터 지대가 발생하겠죠. 지대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데 1년 동안 지대가 어때? 5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인데 이제 헨리 조지는 지대를 뭐로 봅니까? 불로소득. 여기서 100% 과세하자는 이야기예요. 5천만 원대 전부 다 세금으로 다 걷어들이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세금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겠죠? 이거 하나로 정부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세금 다 없애버리고
토지세 하나만 가지고 운용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개념만 여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게 토지 단일세다.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오시면 176페이지예요. 동그라 4번 세 번째 줄로 보세요. 동그라 4번 세 번째 보시면 헨리 조지는 토지에 발생한 불로소 성격의 지대를 100% 조세로 징수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아래 줄 중앙점 보시면 토지 단일세 이외의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주장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생각하시고, 동그라 5번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질 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아래 줄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어때? 세금 부과돼도 토지 소유자, 공급자한테 전액 부담하죠? 그래서 전액 부담, 전가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왜곡은 초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다. 여기서 100% 징수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다른 세금 다 없애버리고 토지세 이거마저 재정을 충당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이런 정도 개념만 잡아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세정책 이분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정책론 이번 과제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내용 되어 있고, 다음은 자,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76페이지 보시면 12번 문제가 들어있지요. 12번 문제는 일단 1번 집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헨리 조지는 토지에 나온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주장했다. 이게 뭡니까? 토지 단일세 운동이 되겠죠? 이런 거다. 개념만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 보세요. 178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 예시 문제 나와 있죠? 정책은 다 맞춰드렸으니까 몇 문제 찍어드립니다. 자, 1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2번, 3번, 4번, 다음 페이지 5번. 뭐 다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7번. 그리고 넘어가셔서 11번, 12번. 자, 이 부분만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책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다음은 여름 교재 1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4장 부동산 투자론이다. 써있죠?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투자론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왜? 그만큼 보시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동안 투자론 이 파트는 우리 집에서 적게는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 8문제 나왔지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학계론 총 40문제예요. 40 중에 8문제 20%입니다. 그럼 단일 파트에서 20% 나온 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요.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험은 8문제 상당히 좀 많은 문제 있어서 이번 시험은 6문제에서 7문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투자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렵게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론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면 저는 과감히 때 포기하자 이해하고 싶은 파트예요. 아예 그냥 찍어버리자. 내용만 많지. 어렵게 하면 뒤지고 있고 찍어버리자는 이야기.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6, 7문제 출제가 예상인데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파트는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은 부동산 투자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여기부터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가진 10억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명품 가구도 살 수 있겠지요. 또 명품 핸드백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10억을 가지고 내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겠다. 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니까 기대되는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2억 이 자체를 얻고 나서 쓰도록 쓰겠다. 그 이야기 되겠지요. 우리가 이 사례를 보니까 현재 소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니까, 자, 현재 소비, 즉, 지출하는 행위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때, 현재 소비한다, 지출한다. 이 자체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확실한, 자, 현재의 소비를 희생시키겠다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뭘 위해서입니까? 바로 기대되는 수익 2억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억 이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 보장은 있어야 없어요? 없지요. 없죠.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 불확실한 자, 미래의 자, 수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확실한 자, 현대의 소비를 희생시킨 대가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행위를 가려서 우리가 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투자. 그럼 이 점 투자에는 자, 현재의 현금출과 장래의 현금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한 투자에는 좀 불확실성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확실성이 내포된 이야기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위험이 따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보세요. 2억 이 자체가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 보장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즉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우리가 뭡니까?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위험이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에는 투자에는 이처럼 불확실성,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위험이 없는 투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것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그래서 이제 수익을 바라게 된다. 사실 우리 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고 또 하나 위험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현재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을 바라고자 한다. 이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서 투자자 바라는 수익은 어떻습니까? 더 많아진다 할 수 있겠죠.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 더 많은 걸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즉 위험과 수익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결국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에서는 자, 위험과 수익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종종 우리 시험 출제되는 거예요. 지난 시험에도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때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는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은 투자도 투자 대상이 무엇이냐 여기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보니까 투자 대상이 뭡니까? 바로 임대용 부동산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니까 먼저 임대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지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이 내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운용의 가장 대표가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부동산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사실 임대업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 되는 겁니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속성, 내구성의 특성이 있다. 오래 쓰는 제가 내구재다. 이래서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취했던 임대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취득, 다음은 운용, 다음은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서 이제 자, 이 같은 운용의 과정에서 내가 이득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대표로 임대료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운용의 과정에서 얻는 이득을 우리가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처분의 과정에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양도 차익, 매매 차익 얻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자본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부동산 투자는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결국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어때? 수익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어때?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에서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된다는 사실 부동산은요, 도난이나 멸시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화재가 발생한다, 뭐 태풍, 지진의 화산 폭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때는 예외가 되겠죠. 그렇지만 도난이 멸시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안전성이 어떻습니까? 높다.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된다. 안전성이 높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가 부동산 대해서는 절세 효과를 얻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세 효과를 얻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합시다. 자,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자, 지금 내가 어때? 임대하는 과정이에요. 임대하는 과정에서 내 집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임대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소득 이득이죠. 그래서 소득 이득에서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지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럼 세금을 산정할 때는 뭡니까? 과세 대상수 과표부터 잡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 영업소득을 기준한다는 겁니다. 순 영업소득을 기준하면 여기 이제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충당금. 자, 이는 어때?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다음은 이자 지불액이 있어요. 이자 지불액. 이때 이자 지불액은 쉽게 이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임대부산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데 내 돈만으로 취득이 어렵더라. 썼대. 취득하고자 하는 이튼 임대부산. 자, 이걸 어때? 이제 담보로 정하고 은행부터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출받고 1년 동안 이자는 금액이 되겠지요. 이게 이자 지불액입니다. 다음, 건물은 삼각자산이죠.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가상각비 1년치 감가상각비 있다. 이때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어때?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산정됐죠? 이때 산정 세금을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업을 통해 벌어진 소득이죠? 영업을 통해 벌어진 소득. 여기에 대한 세금이다. 영업소득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산정할 때 먼저 과세 대상소득 산정하겠죠. 과세 대상소득 산정 과정에서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빼줬잖아요. 빼주는 이야기는 결국 뭔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처럼 이 두 가지만큼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금액의 크기만큼 과세소득은 커지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지요. 그래서 과세소득이 작아지니까 세율이 동일하도 당연히 세금이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때?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를 위해서도 내 돈이 충분히 불구하고 어떤 이제 은행부터 대출 받아서 어때? 비용 처리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절세효과가 있다. 다음은 처분에 과정에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자본 이득이지요.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지요. 자, 바로 이분이 뭡니까? 양도차익. 이 세금 양도소득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같은 양도소득도 경우에 따라서 어때? 비과세 될 수도 있고 감면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운용의 과정, 처분의 과정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 저당권 설정 은행부터 대출할 수 있잖아요. 좀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자금을 융통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한 셈이다 할 수 있겠죠. 좀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 높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좋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신가?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결국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는 정의 지렛대 효과 이 자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인플레지가 가나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인플레이션 줄여서 인플레 이렇게 표현하죠. 인플레이션 한마디 표현은 뭡니까? 물가 상승이지요. 물가 상승. 자, 인플레는 물가 상승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인플레가 심할수록 물가는 더 상승하겠죠. 근데 여기서 화폐 가치는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지요. 그럼 인플레 이론에서 물가 상승해서 화폐가 하락할수록 다른 줄로 하면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실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래서 구매력이 떨어지겠지요. 이래서 구매력이 저하된다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인플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하된다. 이걸 해서 우리가 뭡니까?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플레 위험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플레가 심할수록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지요. 상승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 된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화폐 가치 하락분 이걸 방어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다. 이걸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해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인플레 하에서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에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또 장점이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런 정도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지요. 지금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죠. 그래서 환금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야. 이는 하나의 단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도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위험이 없는 투자는 진정한 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에도 당연히 위험이 따르고 있다.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세 번째, 부동산 투자는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거래 비용이다 그럼 중개사 수수료 이것만 생각하시는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중개사 수수료 또 역시 거래 비용이 해당이 되겠지만 취득과 처분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거래 비용이에요. 다음 등기 비용도 거래 비용이에요. 그럼 이 같은 걸 고려한다면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거래 비용은 많습니까? 있었습니까?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임대업을 5년 동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5년 하면 5년 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관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경영 관리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고,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법적인 제한이 어땠습니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가 복잡하다.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정보를 취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보 취득이 곤란한 이야기야. 왜? 부동산 시장은 거래 내용을 잘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는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참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정보 취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이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 최의 그리고 장점, 단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교재 183페이지 보세요. 183페이지는 1번 챕터 투자의 개념이다 설명드렸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여기는 잘 이해될 제품이죠. 별표 5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5개 해주시고 양월 1번 장점 그리고 다음 185페이지 양월 2번 단점 나와 있죠? 이 부분 설명드린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184페이지를 보세요. 18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문제 1번 들어있죠? 1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1번 문제 알으시면 보충학습이다 소개되어 있죠? 보충학습인데 여기에 지렛대 효과 이와 관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 이번에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